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억압받던 시대에 밤하늘을 가르는 이 은밀하고도 통쾌한 활극에 동참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주인공이 밤하늘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큰 힘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자, 그럼 조선 팔도를 뒤흔들 비밀스러운 밤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엽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명문가라 불리는 안동 김씨 가문. 그 중에서도 도성 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좌이정 대감댁의 아침은 언제나 묵직한 정적 속에서 시작된다. 동이 트기도 전인 묘시, 희뿌연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대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채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옥색 치마에 연보랏빛 저고리를 단정하게 갖춰 입은 여인. 그녀가 바로 이 거대한 세장의 가장 아름다운 새이자 좌이정댁 맏며느리 윤서희였다.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빗어넘겨 쪽을 찌고 그 위에 시어머니가 물려준 묵직한 옥비녀를 꽂은 서희의 자태는 감히 흠잡을 데 없는 사대부 여인의 표본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버선코가 땅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고 우아했다. 매일 아침 시부모의 처소를 향해 걷는 이 길은 서희에게 스스로를 옳카매는 무형의 사슬과도 같았다.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어머님? 문지방 너머로 들려오는 서희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꼿꼿하게 엎드린 그녀의 등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문살 너머로 매서운 눈매를 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래,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기강을 잡고 아랫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여인의 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을 바치는 그림자가 되는 데 있음을 명심하거라. 특히나 우리 가문처럼 조정의 중심에 선 집안에서는 여인네의 입방아 하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머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겠사옵니다. 서희는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인 채 순종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시어머니의 길고 지루한 훈계가 이어지는 동안 서희의 시선은 자신의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개진 하얀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뼈마디 하나 굵은 곳 없는 고운 손이었지만 솜에 깊숙이 감춰진 그녀의 팔뚝에는 남모를 잔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무관 출신이었던 조부의 피를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오빠들 틈에서 검술과 활쏘기를 익혔던 서희였다. 하지만 좌이정댁으로 시집온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죽인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규방의 여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낮 동안 서희의 삶은 자수와 다도 그리고 끝없는 가사노동의 연속이었다. 바늘 끝으로 모란을 수놓고 끓는 물로 찻잎을 우려내며 그녀는 끝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저택의 높은 담장은 마치 감옥의 벽 같았고 푸른 하늘은 손에 닿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희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다 타버리지 않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기우고 인왕산 자라기로 어스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저택 곳드제 켜져 있던 촛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엄격한 시아버지마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야반이 찾아왔다. 조선 팔도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기는 그 시간, 서희의 진정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규방의 깊은 안쪽 두꺼운 비단 병풍 뒤에서 서희는 숨죽여 움직였다. 낮 내내 그녀의 목을 조이던 답답한 동정을 풀어내고 몸을 올가매던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를 거침없이 벗어던졌다. 그녀의 충직한 몸종이자 유일한 비밀의 공유자인 사머리가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건넸다. 서희는 그 무명천을 받아쥐고 여성스러운 가슴의 굴곡을 단단히 동염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강하게 조염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가슴속은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머리에 꽂혀있던 무거운 옥비녀를 빼내자 흑단 같은 긴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희는 능숙한 솜씨로 상투를 틀어 올리고 망건을 둘렀다. 그 위로 검은 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밤하늘을 핥은 짙은 흑청색의 도포를 걸치자
연약했던 좌의정댁 맏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훤칠하고 기품 있는 젊은 성비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 복면을 단단히 묶었다. 오직 매섭게 빛나는 두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아가씨, 아니 선비님, 부디 오늘 밤도 무사히 다녀오시옵소서. 제 심장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사옵니다. 사머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속삭이자 서인은 복면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사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리고 방바닥에 은밀한 틈새를 열어 그곳에 숨겨두었던 칠흑빛의 단도와 끝이 날카로운 쇠붙이로 장식된 합죽선을 허리춤에 찔러 넣었다. 서인은 열린 창문 틈으로 가볍게 몸을 날렸다. 대또를 딛고 처마를 스치듯 뛰어오른 그녀의 몸놀림은 날랜 비호와도 같았다. 저택의 담장은 높았으나 서희에게는 한낱 장애물에 불과했다. 발끝이 기와를 박차오르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양반가 며느리라는 무거운 허울은 밤바람에 산산이 흩어졌다. 규방에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거대한 날개를 펴고 한양의 밤하늘을 비상하는 순간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는 한양도성의 뒷골목. 운종가 뒤편의 으슥한 공터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놈의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관아의 아전나우리께서 헐값에라도 땅을 사주시겠다는데 감히 문서를 내놓지 않고 버텨? 내 놈 딸년이 기생집으로 팔려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왈패 셋이 피투성이가 된 늙은 노인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노인은 틈속에 낡은 땅 문서를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오열했다. 안 돼요. 이 땅은 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요. 당신들이 이리 강제로 빼앗으면 우리 식구는 당장 굶어 죽는단 말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시오. 왈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흉악하게 웃으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가 노인의 손목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다. 쯧쯧, 밤이 깊어 귀신이 곡할 시간이라더니 한양 한복판에서 산귀신들이 설쳐대는 꼴이 참으로 흉물스럽구나. 허공에서 들려온 서늘하고도 낭낭한 목소리에 왈패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치켜들었다. 낡은 창고 지붕 위 구름을 뚫고 나온 달빛을 등지고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도포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였고 얼굴을 가린 복면 위로 번쩍이는 두 눈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냐?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서인은 가볍게 지붕을 박차고 내려와 마치 깃털처럼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유롭게 합죽선을 철약 펼치며 왈패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누구냐고 묻는다면 억울한 자들의 눈물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밤마시를 나온 지나가는 과객이라 해두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가 비수를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몸을 살짝 비틀어 칼끝을 피했다. 동시에 접혀있던 합죽선이 바람을 가르며 우두머리의 손목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다. 비수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희의 발끝이 우두머리의 오금을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꿇어앉자 서희는 그 반동을 이용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놀라 달려드는 나머지 두 왈패의 정수리와 목덜미를 도포자락에 감춘 단도의 자루로 연달아 내리쳤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하고도 유려한 몸놀림이었다. 채 숨을 3번 쉬기도 전에 3명의 왈패는 거품을 물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서인은 쓰러진 우두머리의 품을 뒤져 그들이 노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엉터리 빈 문사와 노인이 억울하게 빼앗길 뻔한 가짜 계약서를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땅바닥에 흩어진 은화 면낭을 주어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의 품에 안겨주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어서 식솔들을 데리고 도성을 빠져나가시오. 관아의 썩은 무리들이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찾아올 터이니 멀리 남도 쪽으로 내려가 터를 잡으시구려. 서희의 단전에서 끌어올린 낮고 굵은 목소리에 노인은 엎드려 통곡하며 연신 절을 해댔다. 감사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여. 부디 조남이라도 알려주시옵소서. 평생 위패를 모시고 기도하겠사옵니다. 이름 같은 건 덧없는 것이요. 그저 달빛이 어두운 밤을 조심하라 일러주시고요.
서인은 복면 너머로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포자락을 크게 휘날리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을 가르고 지붕 위를 달리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피가 끓어오르는 환희가 온몸을 감쌌다.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억눌려야만 하는 낮의 윤서인은 죽고 오직 자유롭고 강인한 어둠의 단죄자만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먼 동이 터오를 무렵 서인은 다시 좌이정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자신의 규방으로 숨어들었다. 빠르게 도포와 복면을 벗어 숨기고 땀에 젖은 몸을 닦아낸 뒤 다시 옥색 치마와 저고리를 차려입었다. 사머리가 다급하게 그녀의 머리를 다시 빗겨 쪽을 찌고 옥비녀를 벗어 넣었다. 마당 밖에서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 날이 밝은 것이다. 서인은 청동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제1의 명문가 맏며느리로서의 단아하고 조신한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아가씨? 사머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인사하자 거울 속 서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다시 새장에 갇힌 새가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감옥이 두렵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또다시 문을 부수고 날아올라 억울한 자들의 비명을 들으러 갈 것이기 때문이다. 좌이정댁 맏며느리의 완벽한 이중생활은 이제 막 그 장대한 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 시댁의 넓은 저택은 날카로운 비명으로 찢어졌다. 뒷마당 후원,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오래된 우물가에서 시작된 소란이었다. 시어머니의 부름에 못 이긴 척 자리에서 일어난 서희가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후원에 당도했을 때 바닥에는 물에 흠뻑 젖은 거적대기가 덮여 있었다. 그 아래로 삐져나온 창백하고 퉁퉁 부은 맨발은 이 집안에서 10년 넘게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하녀 옥분의 것이었다.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냐. 시아버지인 최대감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혀를 찼다. 곧이어 관아에서 포졸들과 오작인이 당도했다. 저택의 명성에 흠집이 갈 것을 우려한 관아의 일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거만을 마친 관아의 관리는 최대감에게 굽신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우물 위쪽 도르래 지붕에 목을 매달았던 새끼줄이 끊어지면서 우물 속으로 추락한 듯합니다. 목의 사큰과 폐에 물이 찬 정황으로 보아 제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순 자살이옵니다. 대감마님 댁에 누를 끼친 천것의 어리석은 짓이니 조용히 시신을 거두어 처리하겠사옵니다. 모두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재수가 없다며 연신 소금을 뿌리라 명했고 최대감은 수고한 관원들에게 두둑한 전대를 쥐어주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군중의 뒤편에 다소곳이 서서 시선을 내리깔고 있던 서희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희는 우물에서 건져 올려질 당시 옥분의 시신을 짧은 순간이지만 명확히 관찰했다. 관원의 말대로 옥분의 목에는 선명한 밧줄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목을 맨 사람 특유의 위를 향해 V자로 꺾인 흔적이 아니었다. 목을 수평으로 강하게 조인 일자 형태의 자국. 게다가 옥분의 손톱 밑에는 긁혀서 굳어버린 검붉은 혈흔과 살점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밧줄로 목을 졸랐고 숨이 끊어지기 전 발버둥치며 범인의 손등이나 팔목을 긁었을 터였다. 범인은 기절했거나 숨이 멎어가는 옥분을 우물에 던져 넣었고 도르래 기둥에 끊어진 밧줄을 매달아 목을 맨 후 추락한 것처럼 완벽한 위장극을 꾸민 것이다. 낮 동안 서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시부모의 식사를 차리고 다과를 내우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유독 최대감의 서재를 드나드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서재 아궁이에서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언가를 급히 태우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서희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옥부는 며칠 전부터 최대감의 서재 청소를 전담하게 된 참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 서희의 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남편이 첩의 방에 들어 밤이 지새우는 것은 오히려 서희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서희는 병풍 뒤에 숨겨둔 비밀 공간을 열었다. 낮 동안 입고 있던 눈부신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 녹아들 수 있는 검은색의 얇고 질긴 무복으로 갈아입었다. 길게 따았던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오히려 복면으로 얼굴의 반을 가린 그녀는 더 이상 사대부가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도성 뒷골목에서 은밀히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전설적인 밤의 해결사. 그것이 서희의 진짜 얼굴이었다. 창문을 열고 그림자처럼 지붕 위로 내려앉은 서희는 가장 먼저 후원의 우물가로 향했다.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우물 언저리에는 관아의 허술한 조사가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희는 우물 안쪽 이끼가 낀 벽면을 살폈다. 성인 남성의 신발 앞코에 긁혀 이끼가 파인 자국이 선명했다. 시신을 들어올려 던져 넣느라 발에 힘을 준 흔적이었다. 우물 바닥에 떨어진 옥분의 유품이 있을까 살펴보기 위해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져 바닥을 훑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건져 올린 것은 물에 퉁퉁 불어버린 작은 가죽 주머니였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기름을 먹인 두꺼운 장지 한 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다. 물에 젖었음에도 글씨가 완전히 번지지 않은 것은 고급 먹과 기름 종이를 썼기 때문이었다. 달빛에 비추어 본 종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관아의 관리들과 지역 유지들에게 상납한 뇌물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뒤로 빼돌린 구휼미의 수량이 적힌 은밀한 장부에 찢겨진 한 페이지였다. 그러나 기이한 점은 뇌물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마다 누군가 독한 잿물이나 식초를 발라 글씨를 하얗게 지워버린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워진 장부. 이것이 옥분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였다. 서희의 발걸음은 지체 없이 최대감의 서재로 향했다. 문 앞을 지키는 사병 2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서희는 처마 밑을 타고 올라가 기와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서재 내부로 잠입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종이가 타담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서희는 서리 없이 내려앉아 최대감의 책상 주변을 수색했다. 벽면을 장식한 매화도 병풍 뒤쪽, 미세하게 색이 다른 벽지를 밀어내자 숨겨진 비밀 금고가 드러났다. 비녀를 뽑아 금고의 자물쇠를 능숙하게 따낸 서희의 눈앞에 여러 권의 장부가 나타났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붉은 표지의 장부를 펼치자 우물에서 발견한 종이에 찢겨진 단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페이지가 보였다. 장부의 내용은 참혹했다. 시아버지인 최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한 학자 행제를 했으나 뒤로는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을 조사하려는 암행어사나 관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먹여 입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이 장부의 존재를 눈치챈 누군가가 최대감을 협박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었다. 대감은 협박범에게 자신의 치부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부에서 치명적인 이름들을 잿물로 지워버렸다. 서희는 머릿속으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서재를 청소하던 옥부는 우연히 대감이 장부를 조작하고 이름들을 지우는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대감이 찢어버린 장부의 한 페이지를 청소하다가 무심코 주워 간직했을 것이다. 그를 모르는 옥부는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살생부인 줄도 모르고 그저 종이의 질이 좋아 챙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쇠대감은 하수인들을 시켜 옥분을 납치했고 입을 막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우물에 던져 완벽한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목을 맨 시녀와 지워진 장부. 이 두 가지는 시아버지의 거대한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연결고리였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여놓고도 태연히 곡기를 넘기셨단 말이지. 북면 너머로 서희의 입술이 차갑게 비틀어졌다. 손에 쥐어진 장부는 묵직했다. 이 장부 하나면 이 썩어빠진 집안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관아의 장부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관아의 수령 역시 이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 중 하나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밤의 해결사인 자신이 직접 죗값을 묻게 할 참이었다. 서희는 장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서재에 자신이 다녀갔다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창틀을 넘었다. 지붕 위로 올라선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사대부가의 저택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고풍스럽게 빛났으나 그 속은 살인과 비리, 역겨운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서희의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억울하게 목이 졸려 차가운 우물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옥분의 먼 온이 바람이 되어 곁을 맴도는 듯했다. 서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그녀는 다시 차를 다리고 시부모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는 조신한 며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일 밤 시아버지 최대감은 자신이 지워버린 장부의 이름표가 피로 쓰인 채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끔찍한 악몽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밤에 해결사가 시작한 사냥은 범인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므로 달빛조차 숨을 죽인 한양의 밤, 서희는 여인의 비단 치마 대신 짙은 무채색의 남복을 걸쳤다. 가느다란 비녀 대신 상투를 틀어 올리고 갓을 깊게 눌러 쓰자 낮에 다나한 대감댁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렵한 체구의 미소년 선비만이 남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이들은 발을 들이기조차 꺼리는 칠패시장의 뒷골목, 이른바 검은 시장이었다. 사방에서 코를 찌르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저렴한 탁주 향이 뒤섞여 진동했다. 이곳은 낮에 법도가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이자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차마 제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더러운 은전들이 세탁되는 거대한 아가리였다. 서희는 미리 매수해둔 정보상에게 다가가 짧은 신호를 보냈다. 은밀한 손짓 끝에 건네받은 것은 시아버지인 이조 판서 김대감이 지난 몇 년간 북방의 군량미를 빼돌려 축제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행방이었다. 그 장부는 지금 만월당에 있습니다. 김대감이 가장 신이 많을 행수가 그곳 기녀의 치맛자락 속에 숨겨두었다지요. 정보상의 낮은 목소리에 서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만월당은 도성에서 가장 화려하고 퇴폐적인 기방이었다. 낮에는 고관대작들의 풍류가 흐르지만 밤이 되면 은밀한 거래와 뇌물이 오가는 복마전으로 변하는 곳이다. 서희는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기방의 담벼락을 타고 넘으며 그녀는 스스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다. 위험한 불장난임을 알았지만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썩은 권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만월당의 내부는 소란스러웠다. 가야금 소리와 기녀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취기 어린 관리들의 목소리가 섞여들었다. 서희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 행수가 머물고 있다는 별채 근처로 접근했다. 그러나 문틈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밤 공기가 찬데 선비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십니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다.
서희는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짙은 청색 환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갓 아래로 비치는 눈매가 마치 먹잇감을 누리는 매처럼 예리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부임해온 암행어사 윤시우였다.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지방의 부패한 관리들을 단칼에 베어 넘겨 청렴한 도깨비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서희는 짐짓 여유로운 척 부채를 펴 얼굴 하단을 가렸다. 그저 달빛이 좋아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귀한 분께서 이런 누추한 구석까지 어찌 오셨는지요. 길을 잃은 이의 발소리가 이리도 죽어 있다니 흥미롭군요. 요즘 한양 밤거리에 그림자 해결사라는 자가 출몰한다 들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를 털고 기미를 훔쳐간다는 그 자를 쫓던 중이었는데 선비님을 보니 묘하게 그 소문이 겹쳐 보이는구려. 윤시우의 시선은 서희의 손끝과 어깨 너선에 머물렀다. 서희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과한 의심은 독이 되는 법입니다. 소생은 이만 무연하지요. 서희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시우는 쫓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진 작은 향낭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은은한 매화향이 풍기는 사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고귀한 물건이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재미있군. 이 밤의 주인은 따로 있었나.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담을 넘어 안채로 스며들려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남편 이사훈이었다. 그는 촛불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서희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성냥을 쳐 등잔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서희의 눈이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사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희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신발에 묻은 흙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서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 사당 근처를 거닐었습니다. 밤바람이 좋아 조금 멀리 나갔나 봅니다. 사당 근처 흙은 이토록 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통이나 기방 부근에서나 볼 수 있는 진흙이지요. 부인, 요즘 들어 밤마다 처소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것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사우는 천천히 다가와 서희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르는 악행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아내가 그 위험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무엇을 하든 멈추시오. 아버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오. 이대로 가다간 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피바람을 맞을 거요. 그 피바람이 두려워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서희는 사운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방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동안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두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사운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일렁였다. 서희는 남편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은 암행어사의 대대적인 수사 소식으로 들끓었다. 윤시우는 부임하자마자 만월당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일부 장부들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아버지 김대감의 사랑채에서는 아침부터 은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김대감은 평소에 인자한 표정을 지우고 사나운 맹수처럼 가신들을 몰아세웠다. 어사놈의 손에 장부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놈보다 먼저 그림자를 잡아라. 내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든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희는 병풍 뒤에서 그 서슬퍼런 목송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수사망은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다. 정의를 쫓는 암행어사, 가문을 지키려는 낭편, 그리고 비밀을 은폐하려는 시아버지. 세 갈래의 시선이 모두 서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낮에는 조신한 며느리로, 밤에는 위험한 추적자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장부는 아직 완전히 손에 넣지 못했고 적들은 그녀의 꼬리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서희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아버님의 명예도 자신의 존재 이유도 영영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풍지를 떨게 했다. 한영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서희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준비를 했다. 이제는 단순히 증거를 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목숨을 건 사투의 시작이었다. 서희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단검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 사훈이 준 옷가락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연정보다 깊은 원한이, 사랑보다 뜨거운 정의가 그녀를 차가운 밤거리로 다시 내몰고 있었다. 수사망은 좁혀져 오고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이제 문밖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그녀의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무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은백색 달빛이 얼어붙은 기와 지붕 위로 차갑게 쏟아져 내렸다. 밤의 정적을 가르는 것은 오직 서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검은 복면과 흑장 속으로 몸을 감춘 그녀는 처마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채 아래에서 번득이는 수십 개의 횃불을 내려다보았다. 탐관오리의 비리가 적힌 치부책을 빼내려던 오늘 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문서가 놓여있던 비밀 금고를 여는 순간 사방에서 그물이 떨어지고 숨어있던 관군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 밤의 그림자라 불리던 의적을 잡기 위해 암행어사가 치밀하게 파놓은 덫이었다. 도간에 든 쥐로구나. 순순히 내려와 포박을 받는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싸늘한 조소가 섞인 어사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서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품속에 넣은 치부책이 심장 박동에 맞춰 무겁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잡힌다면 그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낮에는 명문가의 얌전한 조강지처로, 밤에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들을 응징하는 이중 생활이 탄로나는 순간 그녀의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인 최씨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남편 최문영의 얼굴이었다. 혼인한 지 3년. 그는 늘 서책에만 파묻혀 사는 무심하고 창백한 샌님이었다. 아내인 서희에게조차 다정한 눈길 한 번 준 적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서늘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그 무미 건조한 사내가 아내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서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들었다. 차라리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얼굴이 밝혀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이 섰다. 쏴라! 어사의 호령과 함께 일제히 쏘아진 화살들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서희가 몸을 날려 기와를 구르는 순간 날카로운 화살촉 하나가 그녀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고 중심을 잃은 서희는 지붕 아래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차가운 돌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죽음 혹은 파멸을 예감하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벼락 같은 파공음이 울리며 거대한 흑영이 허공을 갈랐다. 횃불의 붉은 빛을 단숨에 짓누를 만큼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는 그 그림자는 추락하던 서희의 허리를 단단한 팔로 낚아챘다.
서희의 코끝에 짙은 묵향과 서늘한 밤공기가 뒤섞인 낯익은 채취가 스쳤다. 놀라움에 눈을 뜰 새도 없이 정체불명의 사내는 믿을 수 없는 경공술로 관군들의 머리 위를 박차고 올랐다. 잡아라! 놈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사가 다급하게 외치며 칼을 빼들었지만 사내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다. 사내가 허공에서 소매를 한번 떨치자 수십 개의 은침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관군들의 횃불을 모조리 꺼뜨리고 그들의 혈도를 정확히 짚어 쓰러뜨렸다. 단 한 번의 살상도 없이 순식간에 포위망을 뚫어낸 사내는 서희를 품에 안은 채 어둠이 짙게 깔린 도성박 야산으로 짐승처럼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관군들의 함성이 아득히 멀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스산한 소리만이 가득한 패당에 이르러서야 사내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이 뚫린 패당의 무너진 재단 위로 보름달의 창백한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서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깨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그녀의 검은 옷을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서희는 고통조차 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구한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실루엣은 크고 단단했다. 펄럭이는 검은 도포자락 사이로 서희는 그의 손을 보았다. 늘 붓을 쥐어 부드러울 줄만 알았던 그 손에는 수십 년간 검을 쥐며 박인 굳은 살이 선명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챙이 넓은 가다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걷히고 은빛 탈무리가 그의 얼굴을 투명하게 비추었다. 서방님. 서희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분명 그녀의 남편 최문영이었다. 늘 무기력하게 내리깔려 있던 그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를 내려다보는 문영의 눈빛은 별인 검처럼 날카로웠고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깊고 맹렬했다. 서희는 혼란스러웠다. 매일 밤 서재에 들어박혀 신하읍졸이던 유약한 지아비가 어떻게 이런 절정의 무공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가 어떻게 자신이 함정에 빠진 곳을 알고 나타난 것일까. 문영은 아무 말 없이 서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서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상처 입은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문영이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가까워진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관심한 표정 대신 억눌린 분노와 애타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서희의 피 묻은 어깨로 향했다. 문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서희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지혈했다. 투박하지만 한없이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서희는 그 낯선 다정함에 몸을 굳혔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죽음을 앞둔 자가 꾸는 환요만 같았다. 언제까지? 문영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패당의 공기를 갈랐다. 평소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위험한 장난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부인. 그의 부름에 서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밤마다 복면을 쓰고 담을 넘는다는 사실을, 저작거리에 떠도는 의적의 정체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서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자 문영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서희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검은 복면의 매듭으로 향했다. 하지 마십시오. 서희가 다급히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복면이 벗겨지는 순간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에게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무심한 남편에게만은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이자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남몰래 품고 있던 그에 대한 서글픈 애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영은 서희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복면의 매듭을 단숨에 풀어내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천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달빛이 쏟아지는 재단 위, 밤의 그림자라는 가면에 철저히 숨겨져 있던 서희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백일하에, 아니, 서늘한 달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타인의 피로 얼룩진 뺨, 두려움과 수치심에 물든 붉은 입술. 문영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느릿하게 훑어내렸다. 서희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려 했으나 문영의 굳은 살박인 손가락이 그녀의 턱을 다정하게 들어올렸다. 나를 속였다 생각했겠지. 문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밤마다 담장을 넘을 때 그 뒤를 밟으며 피 묻은 흔적을 지운 것이 누구라고 생각했소. 당신이 훔쳐온 관아의 장부들이 어찌 그리 쉽게 의금부의 충신들 책상 위에 올려질 수 있었는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소. 서희의 두 눈이 크게 뜨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다. 그녀가 저지른 무모한 일들이 그토록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때로는 기적처럼 경비가 허술했고 때로는 누군가 길을 터놓은 듯 일이 수월하게 풀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이면에는 늘 문영이 있었다.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위태로운 고개를 침묵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왔던 것이다. 서방님은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지아비이기 때문이오. 문영의 단호한 대답이 서희의 귓가를 울렸다. 무심함으로 치장했던 그의 가면 역시 지금 이 달빛 아래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책상 물림으로 살아온 척했지만 사실은 가문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무공과 야심을 숨긴 채 웅크려온 범이었다. 그런 그의 고독한 세상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밤마다 목숨을 거는 위태롭고도 찬란한 아내가 들어온 것이었다. 문영에게 서희는 지켜야 할 비밀이자 자신의 피 끓는 본성을 일깨우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문영은 떨리는 서희의 뺨을 어루만지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숨김도 없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소. 당신이 밤의 그림자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품는 어둠이 될 것이니. 서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차가운 달빛 아래 들통난 것은 그녀의 위험한 비밀뿐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두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이 이 절체절명의 밤을 지나 비로소 맞닿고 있었다.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 속에서 문영은 서희를 다시 단단히 품에 안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외로운 새가 아니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전장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박대감의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고고한 손비의 기품이 흐르던 기와지붕 아래에는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문영은 서재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아내 서희가 건넨 서류 뭉치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평생을 우러러 보았던 아버지의 실체이자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가문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었다. 문영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격돌했다. 한쪽에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치부를 덮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박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며 조상 대대로 쌓아온 명성은 하루아침에 진흙탕에 처박힐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정의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곡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서희는 그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다.
남편이 겪고 있을 단장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문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평생 아버님을 정승의 표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소. 하지만 이 서류들에 적힌 이름들, 이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은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구려. 문영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으나 결연했다. 그는 서희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손에 서희의 온기가 전해졌다. 부인,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내 비록 이 가문의 핏줄이나 더 이상 이 부정한 침묵에 동참할 수는 없소. 이 명예라는 것이 무고한 이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허물어뜨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속죄일 것이오. 서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는 연을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는 동지가 되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문영은 아버지 박대감이 가장 신뢰하는 장남이라는 점을 이용해 평소라면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은밀한 장소들에 발을 들였다. 박대감은 아들이 가문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자 기특해하며 별채의 열쇠와 장부를 관리하는 인장까지 내어주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서희와 문영은 밤마다 숨죽여 자료를 분석했다. 서희는 상단의 행수로 활동하며 익힌 치밀한 회계 지식을 발휘하여 복잡하게 얽힌 이중장부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겉으로는 빈민구혈과 서원 건립에 쓰였다고 기록된 막대한 자금들이 실제로는 중앙정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 소장농들을 수탈하여 채워진 것임을 밝혀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3년 전 발생했던 곡산 밀란의 진실이었다. 당시 밀란을 주동했다는 명목으로 처형당한 이들은 사실 박대감이 횡령하던 관아의 군곡 실태를 눈치챈 하급 관리들이었다. 박대감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자객을 고용해 목격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장부 구석에 적힌 처리 완료라는 짧은 문구 옆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무미건조하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가벼이 여기다니. 문영은 서류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읊조리던 유교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는지 깨달았다. 서희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살인 교사를 직접 지시한 박대감의 친필 밀서와 뇌물을 주고받은 명단이 담긴 비망록이었다. 그 비망록은 박대감의 침소 안쪽 벽면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은 박대감이 잠들 때조차 아무도 들이지 않는 성역이었다. 문영은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대궐의 연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희와 함께 침소로 잠입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작은 서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문영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벽면에 장식물을 돌려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피 냄새보다 더 진한 탐욕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망록에는 박대감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만행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누구의 입을 막기 위해 누구를 보냈는지, 심지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독약을 사용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박대감이라는 인간의 파멸 보고서와 다름없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품에 안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 기록들이 사헌부에 전달되는 순간 양반댁의 고결한 명성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아버지는 처형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문영은 어두운 침소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가문의 이름으로 두려웠던 모든 부귀영화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방을 빠져나오기 직전 문영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림 속 박대감은 여전히 자애롭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영의 눈에는 그 얼굴이 수많은 사람의 피로 물든 괴물의 형상으로 보였다. 아버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그분들께 사죄하십시오. 문영의 나직한 읊조림은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확인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담장 밖에서는 이른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양반댁의 위선적인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면 진실의 태양이 이 추악한 민낯을 천하에 드러낼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희는 문영의 옷소매를 잡았다. 문영은 그녀를 향해 힘겹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문의 몰락을 선택한 지독한 결단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정의를 향한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뒤로 비치는 새벽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세상의 비다래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사투꾼이었다. 제6장 백성의 복소리 새아침이 밝다. 조선의 도읍 한양의 하늘 위로 아직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만물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시간. 걸문 앞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옥양목 치마를 단정히 여며 입은 서희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문영이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한때 가문의 위세에 짓눌려 아내의 눈물을 모른 척해야 했던 유약한 사내는 이제 아내와 함께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걸문 한편에 높게 매달린 커다란 북, 바로 신문고였다. 억울한 백성의 원통함을 하늘과 임금에게 닿게 하라며 세워진 저 북은 권세가들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 오랫동안 먼지만을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서희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랐다. 차가운 나무 북채를 쥐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서 자행되었던 시아버지의 끔찍한 위선과 악행, 그리고 그 질곡의 세월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무수한 밤들이 뇌리를 스치며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이자 해방의 전조였다. 서희가 북채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뚱. 무겁고도 장엄한 북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그 한 번의 울림은 웅크리고 있던 도성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둥, 둥, 도둥. 연이어 터져나오는 북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백성들의 분노와 같았다. 권력에 짓밟히고 위선에 속아 넘어간 이들의 피 맺힌 절규가 서희의 두 팔을 통해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북소리는 굳게 닫힌 궐문을 넘어 임금의 침전까지 닿았고 잠들어 있던 한양 백성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금근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성의 백성들도 하나둘 몰려들어 궐문 앞은 이내 거대한 인파로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날이 밝고 임금의 어명이 떨어져 궐 앞 넓은 마당에 특별 국문장이 열렸다. 붉은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자는 다름 아닌 서희의 시아버지, 조정을 쥐고 흔들던 영의정 최대감이었다. 그는 여전히 꼿꼿한 고개와 오만한 눈빛으로 며느리인 서희와 아들 문영을 노려보았다. 감히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시아비를 고발한 폐륜을 저질렀다며 호통을 치는 그의 입술에서는 사서삼경의 도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겉으로는 조선 제1의 학자이자 청렴한 관리로 칭송받던 그였다. 하지만 서희는 그 오만한 시선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2권과 수십 장의 서신을 꺼내어 높이 지켜들었다. 전하, 그리고 이곳에 모인 백성 여러분, 이 장부는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며 구휼미를 푼다던 최대감이 뒤로는 흉년으로 굶주린 양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거대한 사유지를 탐해온 피의 기록이옵니다. 서희의 낭낭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광장을 올렸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 억울한 자들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온 과정, 뇌물로 관직을 매관매직한 서신들, 심지어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하인들을 은밀히 독살한 내역까지 낱낱이 고발했다. 이 예지를 입에 달고 살던 최고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서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삿된 요부의 모함이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문영을 향해 내 놈이 당장 저 미친 여팬 내의 입을 막지 못할까? 라며 악을 썼다. 그러나 문영은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는 대신 서희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피를 토하듯 증언했다. 제 아내의 말은 모두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옵니다. 소자, 평생을 아버님의 위선과 억압 속에 숨죽여 살았으나 더 이상 불의한 핏줄에 기대어 가문의 허울을 지키지 않겠나이다. 아버님이 지은 그 끔찍한 죄업의 증인이 바로 저희옵니다. 문영의 폭탄 같은 증언은 국문장에 쐐기를 박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것도 조선 최고의 권세가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광경 앞에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의 함성을 토해냈다. 저 위선자를 처단하라! 우리들의 피눈물을 보상하라!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대감을 덮쳤다. 명백한 물증과 친아들의 증언 앞에 최대감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고고하던 양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초라하고 늙은 죄인으로 전락했다.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최대감의 모든 관직을 삭탈관직하고 가산을 정몰하며 그를 대역죄인으로 다스려 귀양을 보낸다는 어명이었다. 화려했던 비단옷이 벗겨지고 거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서희는 길고 길었던 가문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통쾌한 단죄의 순간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억눌렸던 삶에 바쳐진 거대한 카타르시스였다. 수십 년간 양반가의 답답한 규율과 시댁의 지독한 억압 속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서희의 승리는 단지 한 여인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낡은 관습에 짓누려 살아온 조선의 모든 장사미사들을 대변하는 거룩한 승리였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궐문을 나서는 서희와 문영의 위로 붉고 찬란한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시댁의 폭압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던 유약한 며느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정의를 세운 진정한 영웅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문영이 서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두 사람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 막 밝아오는 새로운 조선의 아침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억압받던 자의 북소리가 만들어낸 진정한 새날의 시작이었다. 서희의 당찬 발걸음과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서희의 모습처럼 우리네 삶에도 늘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통쾌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